663년 8월 백강이라 불린 한반도 서해안 동진강 하구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해전이 벌어진다. 당나라와 신라가 결성한 나당연합군대 백제와 외연합군이 맞붙은 사상 최대 해전. 4개국에서 동원된 군사가 10만 명, 전선 1170척.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들 간에 벌어진 이 백강구 전쟁은 이후 1300년간 동아시아의 판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다.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역사적으로 이 세 나라가 자국의 운명을 걸고 싸운 전쟁이 3번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1594년 임진왜란 때 조선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가 맞붙었고요. 1894년 청일전쟁 때도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퉜습니다. 이 두 전쟁은 삼국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을 이룬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삼국이 맞붙은 또 하나의 전쟁,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663년 8월 한반도 서남해에서 벌어진 백강구 전쟁입니다. 신라와 백제, 일본, 당시에는 외였죠. 그리고 당나라까지 당시 동아시아의 모든 세력이 최대 병력을 동원해서 물러설 수 없는 일대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663년이라면 백제는 이미 멸망했을 때인데요. 660년 사비성 함락으로 멸망했다고 알고 있는 백제가 3년 뒤인 663년 국제전에 나선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옛 백제의 땅인 이곳엔 한 신라의 장수를 기리는 사당이 있다. 그 신라의 장수는 다름 아닌 삼국통일 전쟁을 이끌었던 명장 김유신. 김유신의 사당이 멀리 백제의 땅에 세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사당을 관리하고 있는 부안의 김혜김 씨 문중을 통해 그 내력을 알아보았다. 보령원의 역사를 기록한 보령원지에는 조선 성종시대에 정리된 내용이 기록돼 있다. 김유신 장군이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완성한 공로를 인정해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이 일대 땅을 하사했다는 것이다. 싸워서 이긴 성공 장소에 땅을 그어서 자손에게 주노니 결국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부흥군이시잖아. 상을 쌓고 하니까 다시 와서 그걸 쳐 부숴버린 거예요. 그 말하자면 복신이라니까. 여기 와서 부유상을 쌓고 그러니까 이거 일본어라고 또 통말을 해가지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못이 갖고 나가 제샤 와서 복면을 소멸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삼국 통일을 완성한 결정적 사건으로 인정했던 그 전쟁은 663년 백강구에서 벌어졌다. 13만의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한 것은 660년. 불과 일주일 만에 사비성은 함락됐고 의자왕과 왕자들은 당나라로 끌려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곧바로 백제 부흥군이 결성됐고 이후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해 사비와 웅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땅을 회복해 나갔다. 그때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장수가 귀실 복신이다. 무왕의 조카로 알려진 복신은 도침, 흑치상지와 함께 백제 유민과 군사를 모아 망한 나라 백제를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부흥운동이 절정에 이르자 복신은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다. 660년 8월 복신은 일본의 군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의자왕의 아들 왕자 부여풍의 귀국을 청한다.
이후에는 그 의자왕 때에 그 백제가 아주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맺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보면은 이 백제를 도와서 이제 군대를 보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뭐 광개토항 비문에도 외가 백제를 도와서 군대 보낸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54년 이 관산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 관산 전투에서 백제가 신라하고 싸울 때도 이제 그 왜군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거의 경험. 그로부터 1년 뒤 구여풍은 백제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그는 복신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왕에 즉위했다. 사비성 함락 이후 세워진 또 하나의 백제, 부흥백제국 풍왕이 된 것이다. 부흥백제국의 본거지는 전북 부안의 주류성. 해발 508m의 능가산에 세워진 이 성은 지금은 우금산성이라 불리고 있다. 부흥백제국은 이 주류성에서 사비성 탈환을 위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류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로프에 의지해야 할 만큼 매우 험난했다. 1시간가량 어렵게 산을 탄 끝에 주류성 정상에 올랐다. 멀리 서해바다까지 변산반도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사비와 웅진이 있는 곳은 북쪽. 내륙에서 뻗어나온 동진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 그곳에 주류성이 있다. 주변 산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은 흔적이 보인다. 서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무려 4km에 달한다. 백제 부흥군이 적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이다. 이 주류성은 올라올 때 그 봤던 바와 같이 산으로 아주 바위산을 오르기가 험준한 것이어서 군사적인 요새로 아주 좋은 것이었기에 그래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어렵고 또 내부를 지키기가 좋은 어떤 그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서 백제 부흥운동군들이 이곳에 도읍을 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조건을 이용해 능선을 따라 계곡을 둘러싸는 이 포곡식 산성은 쉽사리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강고한 주류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웅진도독 유인원은 본국 당나라에 추가 병력을 요청한다. 고구려와의 바쁜 전쟁 와중에도 당은 동원 가능한 모든 군사를 투입했다. 여기에 문무왕과 김유신이 이끄는 대병력도 함께했다. 또 한 번의 초원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 저기 바라보는 산봉우리가요, 백제 마지막 황전지 주류산성 북문자리예요. 근데 당나라 유인계가 주류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고 여기다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백제 구원군이 백강으로 배를 가지고 구원을 왔어요. 부흥백제국을 도와주러 달려온 구원군은 왜군이다. 663년 3월 일본을 출발한 왜군은 8월 백강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1300년 전 백강이라 불린 동진강. 드디어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해전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저는 지금 동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곳에 모인 4개국의 병력 배치 상황과 진격 루트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황이 말이죠. 예. 전쟁 발발,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은데 각국의 병력 배치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300년 전에 이제 사건이라 정확하게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네. 분석해 볼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진에서 네. 신라 문무왕이 28명의 장군과 그리고 신라군 보병 그리고 당나라군 보병을 데리고 남쪽의 주류성을 향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그 백제 풍왕은 일본의 지원군 가운데 선발대 1만 명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고 주류성에서 나와 백강으로 나갑니다. 네. 그러자 이제 신라와 당나라 군대는 주류성을 포위했던 것이고요. 네. 당나라 전선 170척도 백강으로 내려와 집결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일본에서 외선 1,000척과 병력 2만 7천 명이 추가로 건너와 백강에 정박했고 이 강가에는 이제 정의한
백제군 기병이 네. 포진하고 있으면서 왜군의 어떤 전함을 보호하고 있었던 네.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라와 당, 백제와 외 등 당시 동아시아 네 나라 군대가 모두 백강에 직결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라와 이제 당나라는 백제 부흥운동의 심장부인 주리성을 함락시키면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도 연달아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백제하고 외의 경우는 주리성이 함락되면은 백제는 곧바로 멸망하고 만다. 이런 그 위기감이 고조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주리성은 사수해야 된다. 바다를 거슬러 올라온 왜군은 주류성을 지키기 위해 백강, 지금의 동진강으로 들어섰다. 지금은 여러 차례 걸친 간척 사업으로 강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당시 백강은 바다와 연결된 큰 하구를 가지고 있었다. 제 뒤로 바라보이는 곳이 동진강입니다. 현재 이 바다는 동진강 하구로서 동진강과 바다와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663년 8월 달에 당나라 수군 170척과 왜군의 수군 1000척이 맞붙어 싸운 해전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663년 8월) 드디어 전쟁은 시작됐다. 당나라 수군은 170척, 왜군은 전선 1000척에 군사가 27,000이었다. 수적으로는 당연히 왜군이 유리했다. 한창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던 중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왜군 쪽을 향했다. 당나라는 때를 놓치지 않고 불화살 공격을 시작했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대격전이었다. 드디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나당연합군이나 백제 부흥군 모두 나라의 존폐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전쟁인지라 가능한 병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각국을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전선 1000척에 27,000명이라는 왜군의 규모였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많은 군대를 백강구 전쟁에 파병한 것일까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치고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공표한 것도 아니고 백제 부흥군과 일본, 당시 왜가 파병을 조건으로 어떤 협약을 맺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당장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대규모 군대를 꾸려 백강으로 보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다항. 이곳 하카다에는 백강구 전쟁 당시 일본의 파병 준비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적이 남아 있다. 7세기 당시의 행정관청이었던 나노오스 관가터. 발굴 당시 나노오스 관가터 유적은 그 규모로 인해 일본 학계를 놀라게 했다. 건물을 세웠던 기둥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일반 건물이 10동, 창고가 10동이나 확인됐다. 행정관청이자 군수 창고였던 셈이다. 百済の滅亡に伴って、対外的な日本と例えば朝鮮半島のそういう緊張関係が生まれ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ですね、畿内から斉明天皇が、こちらに軍隊を率いてやってきたと。おそらくこちら博多湾沿岸に駐留してた軍隊が、朝鮮半島の方に、出て行って、それで白村江の戦いが起こったというような状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당시 나노오스 관가에 모아진 물자 중에는 전쟁에 대비한 무기도 있었다. 칼과 화살촉 등 각종 철제 무기류들이다. 이는 곧 백강구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 韓半島の情勢に即座に対応できるようなそういった施設、その中には食料を備蓄したりしまして、食料やあるいは武器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備蓄して、そして、半島で有事の際に即座に対応できると、そういった2つの機能があったと思います。 일본 서기에는 당시 일본이 백제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많다.
파병을 위해 철저하게 무기와 물자, 군사를 준비한 것이다. 당시 2만 7천 명의 군대를 모으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모으는 건 전 국력을 모은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일본이 그 백촌강 전쟁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했는가, 일본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저는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파병 준비는 당시 일본 왕이었던 사이메이, 즉 제명 여왕이 직접 맡았다. 660년 10월 제명 여왕이 머물고 있던 아스카 판계궁에 나당 연합군의 침공과 백제의 멸망을 알리는 사신이 도착한다. 일본의 지원을 요청하는 백제 부흥군 복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제명 여왕은 신속하게 파병을 결정하고 오사카로 그 거처를 옮긴다. 항구인 오사카가 파병 준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제명 여왕은 단순히 거처를 옮긴 것이 아니었다. 자기 대권을 이을 왕자들과 왕실 인사, 최고 대신까지 왕실과 조정의 중요 인물은 모두 이끌고 나섰다. 사실상 천도였다. 100歳が滅ぶというような事態、これは大変大きな危機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決して倭にとっては対岸の火事ではない、遠い向こうのよその国の戦争ではない、自分に直接関わる戦いであるという認識で白村江の戦いにつながってい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제명 여왕은 곧바로 파병 준비에 돌입했다. 이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백제 군사를 보낼 전선 배였다. 당시 배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 스루가국은 오늘의 시즈오카, 현재도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 중심 도시다. 기록에 의하면 백강구 전쟁에 동원된 외선은 1,000척.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시즈오카에 남아있는 12세기 통나무배. 5m가 넘는 통나무의 가운데를 파서 만든 것인데 이 통나무의 수령이 350년이나 된다. 시즈오카엔 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목재들이 풍부했다. こうした丸木舟に象徴されますように、古くからですね、その巴川を中心とした地域にそうした船を作る、あるいは水運、あるいは海と関わるようなですね、そうした技術が発達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ですね、こうした新しい資料からもですね、考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んです。 그렇다면 7세기에 배 1,000척을 만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물자와 인력이 필요했을까? 경력 40년의 일본 고손박 전문가 곤도 유이치로. 놀랍게도 그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我々が今自分で船を作っているけどね、そういうことはちょっと1億の国民が総上がりでやってもちょっと無理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よ。 7세기 백제까지 항해할 수 있는 배 1,000척을 만들려면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동원돼야 한다는 뜻이었다. 과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9세기 장보고 선박을 복원하고 있는 국내 고선박 전문가를 찾았다. 30m 규모의 배를 4분의 1로 축소해 복원하는 데 3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있다. 6명이 1조일 경우는 천척이니까 6,000명이 동원이 되죠. 잡부까지 하면은 만여 명이 동원돼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 건조 기간이나 준비 기간까지 한다면은 아마 2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대략 배 한 척당 조선 기술자 6명에 잡부 4명, 총 10명이 2년간 매달려야 한다. 따라서
당시 1,000척의 배를 만든다는 것은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역사였다. 이것은 백제 재건의 사활을 외조정이 걸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틀림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왜는 일종의 총력전의 형태로 이제 이 백강구 전투에 이제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사카에서의 파병 준비를 일단 마친 제명여왕은 승리를 위한 또 다른 절차에 착수한다. 아스카의 주선석, 귀형석 유적. 제명여왕이 손을 씻고 입을 헹구어 정결하게 한 후 백강구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유적이다. 水を使ったですね、お祭り、まだ天皇祭祀ですね、またはそういう、白村江へ行く前のですね、そういう必勝祈願的なですね、ものも行われていた可能性も考えられます。 최고 통치자의 진두 지휘 아래 물자와 무기를 모으고 성대한 의식까지 치렀다. 백제를 구원하는 전쟁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다. 2년 5개월간 일본 전역에서 모아진 물자와 군사들은 최종적으로 후쿠오카에 집결했다. 663년 3월 드디어 왜군은 후쿠오카를 출발한다. 당시 일본 인구는 500여만 명, 군사 2만 7천 명에 전선 1,000척이 동원된 백강구 전쟁은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 파병이었다. 국제전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6, 70년대 베트남전과 최근 이라크전에 군대를 파견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파병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국익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야 파병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도 분명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백강구 전쟁에 파병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일본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백강구 전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학계가 주장하는 왜군의 백강구 전쟁 참전 이유,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학계 백강구 전쟁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20년대부터 활발하게 전개됐다. 현재 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관련 서적만도 6종류. 그중에서 2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는 도야마 미츠오가 쓴 백촌강이다. 도야마는 일본의 참전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こんにちは。はい。KBS 김종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はじめましてどうも。こんにちは。 도야마는 당시 일본의 속국이었던 백제가 당나라의 공격으로 패망하자 일본이 이를 되찾기 위해 벌인 싸움이 백강구 전쟁이라고 설명한다. 百済と新羅のやっぱりその上に立つと言いますかね、政治的にその上に立つような関係というものを日本は何とかしてその築く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を死守しようとしてその軍事介入と言いますか、要は本当簡単に言ってしまえば中国と同様にその朝鮮半島の諸国のこの上に立つ大国としての日本というのを夢見てそれを実現しようとした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 도야마의 주장에는 당시 일본이 백제나 신라보다 상위의 나라, 더 강성한 나라였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는 비단 도야마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 백강구 전쟁 해석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이 책에서는 고대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짓고 있다. 신라를 복속하고 있던 강대국 당나라의 대제국주의와 백제 고구려로부터 조공을 받던 일본의 소제국주의가 맞붙은 전쟁, 그것이 백강구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반도만큼은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었고 일본이 나름대로 국가 간의 상하 관계를 따지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상위의 나라, 하위의 나라가 아닌 상위의 나라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 구도예요. 그 속에서 지금 중국이 통일이 돼가지고 중국 세력이 한반도로 넘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일본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게 일본 사람들의 기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학계가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일까? 후쇼샤 출판사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4세기 일본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서를 쓰고 있다. 일본이 한때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 향추궁 신사는 임나 일본 부설의 주인공인 신공황후를 기리는 신사다. 신공황후는 임신 중인 몸으로 직접 한반도로 건너가 신라를 정벌했다는 이른바 삼한정벌의 주인공이다. 당시 한반도와 외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 삼한정벌론을 많은 일본인들은 지금도 사실로 믿고 있다. 향추궁 신사에는 1600년 전 신공황후가 한반도 정벌을 마치고 돌아와 심었다는 나무도 있다. ここにお帰りになりまして、ここが一番いいところだということでお選びになったんでしょうね。ここで、杉がね、御手塚からお植え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ただ植えるだけでなくってね、祈りを込めて植えられたわけですね。我常しえに三国を鎮め守るべしと。 또한 1922년 군국주의가 왕성하던 무렵 당시 대정황후는 이곳에 한포를 하사했다.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역사의 상징이 바로 신공황후였던 것이다. 과연 백강구 전쟁은 신공황후가 세운 식민지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을까? 원로 사학자 나오키 교수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일본 고대 역사와 천황에 대해 연구한 그의 책에 따르면 신공황후의 삼한정벌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백강구 전쟁을 토대로 만들어진 전설이다. 神宮というのは奈良時代8世紀になってからこういう名前を付けたんで、本来の古事記や日本書紀では沖永忠し姫として出てくる。ところがそれはその後ずっと出てこずに7世紀になってから除名皇玉が沖永忠、雨豊宝生かし日忠姫、これは7世紀のこういう天皇をモデルにして、4世紀の伝説として7世紀に神宮皇后の伝説、名前も含めて、神宮伝説が出来上がったんじゃなかろうかというふうに考えたわけです。 신공황후와 백강구 전쟁의 파병을 주도한 제명 여왕은 여자였다는 점, 이름이 똑같은 타라시였다는 점, 그리고 신라와 싸우기 위해 해외 원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닮아 있다.遠征軍を鼓舞する、奮い立たせる、元気づける、そういう必要を感じていたんじゃないか。斉明天皇の白鷺の絵、白尊公といいますが、白鷺の絵の戦いに対する出兵というのが最大の出兵で、神宮皇后伝説を作り上げる上にはかなり影響を及ぼしたというふうに私も考えています。 663년 백제 부흥을 위해 출병했던 백강구 전쟁. 이 분명한 사실은 신공황후 삼한정벌론의 모태가 된다. 백강구 전쟁이 역사 왜곡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그 결과 이번에는 삼한정벌론이라는 허구를 토대로 백강구 전쟁을 해석하는 역사 왜곡이 되풀이되고 있다.
백강구 전쟁은 한반도 식민지를 지키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일본 학자들의 이런 논리는 일본 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8세기 때 만들어진 이 일본 서기는 백강구 전쟁을 이해하는 중요한 교과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서기를 자세히 검토하면 이런 일본 학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백강구 전쟁의 파병 동기를 복신의 뜻에 따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복신은 백제 부흥군을 이끈 총대장입니다. 이는 백제의 지원 요청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했다는 뜻입니다. 백강구 전쟁에 참전한 왜군은 외조정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파견한 군대가 아니라 백제 부흥군의 요청에 의해서 출전한 지원군인 것입니다. 구당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부여풍 지중. 당시 일본군은 부여풍의 무리다. 이는 당나라가 백강구에 온 왜군을 백제 왕자 부여풍이 이끄는 무리, 백제의 군대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백강구 전쟁에 참전한 왜군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스카에서 오사카로 거처를 옮긴 제명여왕은 본격적으로 파병 준비에 착수했다. 일본 서기에는 제명여왕의 준비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여왕은 몸소 배를 타고 오카야마, 에히메를 거쳐 후쿠오카에 이른다. 여왕이 머물렀던 오카야마, 옛 길비 지역이다. 1300년 전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을까? 지역의 대표적 신사인 길비진 신사. 신사에는 고대 이 지역의 최고 통치자였던 우라라는 인물을 기리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 우라が御事の夢の中に出てきて、愛する、アゾメというものに、毎日ご飯を炊かせなさいと。そしたら、ことがあれば、このお釜に来て、そのことが良くなければあららかになって、良い知らせである場合は豊かになろうと。 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라의 성으로 알려진 키노조 성은 현재 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이 일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키노조 성. 그런데 축성 방법이 낯익은 것이다. 土を一層ごと人が叩いて築いていった城壁になります。半築という技術は前に石板を当てて土を固める技法になります。これは日本にはない技術です。 일본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키노조 성은 먼저 토성을 쌓고 그 바깥쪽을 돌로 보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백제 수도 부여 나성의 축성 방법과 똑같다. 백제 토목 기술이 길비 지역에 그대로 전해져 있었던 것이다. 백제식의 성을 쌓고 살았던 우라. 일본인들에게 폭군이라 불릴 정도로 길비 지역 최고 실력자였던 우라는 바로 백제인. 지역 사람들은 백제의 왕자로 알고 있다. 우라의 세력이 미쳤던 길비 지역의 또 다른 마을. 그런데 마을 이름이 독특하다. 곳곳에서 보이는 이만이라는 표지판. 이 마을에 이만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는 백강구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昔に兵士2万人送ってなんか2万人とついたそうなんですけど
663年の、白村江の戦いにおいて中野大江の王子が兵を集めたところ、この地から2万人の兵が、集まったということで、それにちなんで、ニマという名前が付けられたようです。 현재 이곳 인구는 채 10,000명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1300년 전 어떻게 2만 명의 병사를 모을 수 있었을까? 마을 관계자가 안내한 곳은 고대 철 생산 유적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철 생산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길비였다. 당시 최고 수준의 제철 기술을 가진 백제인들이 집단으로 건너와 정착하면서 이 일대는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간의 흑구 키비, 최고의 철을 만드는 길비. 일본인들은 이곳을 이렇게 불렀다. 製鉄の技術は朝鮮の方が進んでおった。そういう技術を持った人が吉備の地方にたくさんやってきて、中国山脈のその鉄山をあるいは砂鉄あるいは鉄鉱山を開発して、鉄を作る上に大きな貢献をし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ね。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곳 백제인들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고분인 야타오츠카 고분. 고분은 전형적인 백제 구울식 돌방 무덤이다. 무덤의 주인이 백제인이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 땅의 백제인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山をすぐ越えたところには末期を焼く一族というかそのグループがいる。で北側に山を越えると製鉄を行っているグループがいると。そういう人たちを自分の勢力圏に囲い込んで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集めて力を得ていた一族のお墓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るんです。 백제 패망과 부흥운동 소식은 이곳 길비 지역 백제 도래인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길비라고 하는 지역은 커다란 거의 그 독립된 세력이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고,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근거로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백제가 멸망하고 일본이 위기에 빠진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 공감하고 군대를 파견하는데 당연히 저는 동의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백강구 전쟁에 나선 지역은 비단 오카야마만은 아니다. 일본 서기에는 또 다른 파병군 출신 지역이 기록돼 있다. 비후국과 이예국. 비후국은 지금의 구마모토, 이예국은 에히메의 옛 이름이다. 이들 지역 또한 백제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다른 스쿠시라든지 이제 시코쿠 그리고 구마모도 등등의 지역은 이제 백제하고 이제 긴밀한 연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제 구마모도의 경우는 이제 후나야마 고분의 경우는 이제 금동 관모라든지 금동 신발이 이제 백제하고 이제 긴밀한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알려진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일종의 의용군의 형태로서 이제 일본에 있던 이제 호적 군대, 특히 이제 백제하고 연고가 깊은 지역에서 어떤 일종의 조국 해방 전쟁,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당나라 신라의 손아귀에서 망해가고 있다. 이 망해가는 나라를 빨리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와 각오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이 지역 백제 도래인들이 얼마나 백강구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는지 알 수 있는 유적이 있다. 3차시 삼곡사터. 백강구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온 백제인들이 세운 이 절과 탑에는 그들의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다. 戦いの救援に行った時に、この三谷軍の、軍の、長官が、援軍に行ったという話が載っておりまして、戦いに出ていく前にそういう誓いを立てて出ていくんですけども、もし無事に帰ってくればここに、お寺をでそのお寺を作る時に百済の国から、一緒に愚斎というですね、
お坊さんを百済のお坊さんを一緒に連れてきて、そのお坊さんにこのお寺を作ってもらったという話が残っておりまして、 풍전등화 같은 조국 백제를 위해 대규모 파병을 단행했던 일본의 백제 도레인들. 그들에게 백강구 전쟁은 조국 구원 전쟁이었다. 일본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외의 파병군은 백제 도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에 살고 있던 백제인들이 패망한 나라를 되살리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외국 땅에서 참전을 하려면 분명 최고 통치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파병을 결정한 왕은 68세의 여자 왕, 일본에서는 천황이라 부르는 사이메이, 즉 제명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긴박했던 당시 일본 조정을 잠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도움을 청한 일은 이미 알고 있다. 위기에 처한 백제를 돕고 끊어진 왕통을 잇는 것은 당연하다. 백제인들이 우리에게 온 것은 나라가 망하여 달리 의지할 곳도 호소할 곳도 없기 때문이다. 창을 베개로 하고 쓸개를 맛보고 있다. 먼 길을 달려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들의 절박한 뜻을 저버릴 수 없다. 장군들에게 명하노니 여러 길로 동시에 나아가라. 구름처럼 만나고 번개처럼 움직여 함께 백제의 땅에 모여 그 원수를 쳐서 백제의 긴박한 고통을 덜어주어라. 백제를 위해 파병하겠다는 제명여왕의 의지는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다른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백제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일본 왕이 이토록 백제 구원에 앞장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일본 왕가와 백제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파병을 위해 일본 전역을 돌던 제명여왕이 도착한 곳은 후쿠오카. 당시 제명여왕의 처소였던 아사쿠라 궁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제명여왕은 이곳에 임시 행궁까지 짓고 머물면서 물자와 군사를 점검하고 백강구 전쟁 파병을 진두지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파병 준비 1년여 만인 661년 7월 제명여왕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여왕은 임시로 후쿠오카 고노마르텐에 묻혔다. 백강구 전쟁을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을 두고 그 당시부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不慮の死というんですかね、自然に病気にかかって死んだのではなくて、何かをごまかすために、反対勢力ですね、一緒に、飛鳥の方から来た反対勢力に、こんなとこまで来るのは危ないということで葬られた可能性はその文面から伺う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 승산이 희박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 뜻밖의 왕위 계승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그럼에도 백제 파병을 위한 준비는 멈추지 않는다. 이때 왕위 계승자는 제명여왕의 아들 중대형 왕자. 중대형 왕자는 상복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준비를 계속한다. 지휘관 자체가 이제 왕이니까 왕이 죽으면 출병을 중지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을 계승을 해서 중대형 황자가 기록에 의하면 수표의 군정을 장악했다. 수표라는 건 해외죠. 해외 군정. 부흥군의 총사령관이라 진두지휘를 중대형 황자, 황태자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파병을 강행한 이유가 뭐냐? 이 중대형 왕자가 텐지, 즉 천지왕이다. 당시 천지왕이 즉위식조차 미룬 채 파병 준비를 하며 백강구 전쟁에 몰두했던 사실은 이 신궁에서도 확인된다. 오미 신궁에는 천지왕이 직접 만든 해시계가 보존되어 있는데 여기엔 백촌강, 즉 백강의 이름과 거리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천지왕은 왜 백강구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 대를 이어 파병을 준비한 천지왕과 백제와의 관계를 살피던 중 그의 아버지 조메이, 즉 서명왕의 그 실마리가 있음을 알아냈다. 서명왕은 처음 파병을 결정한 제명여왕의 남편. 서명왕이 죽은 뒤 왕위는 아내 제명여왕이 계승했고 이제 아들 천지왕이 물려받은 것이다. 일본 서기에는 서명왕에 관한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다. 서명왕이 자신의 왕궁을 백제궁이라 하고 백제대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기록이다. 서명왕이 당시 일본의 수도 아스카에 세웠다는 백제대사.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이 절은 1997년 발굴돼 일본 학계를 놀라게 했다. 전형적인 백제 양식인 판축기법에다 백제식 문양이 새겨진 기와가 쏟아졌다. 절의 크기는 일본 사찰 중 최대 규모인 3만 평방미터. 기록에는 백제대사인 9층 탑도 있었다고 한다. 백제 대사터 발굴로 탑의 존재는 사실로 밝혀졌다. この塔を復元しますと九重の塔でありまして、このように大変背の高いもの100メートルであったといいます。日本で有名な姫路城、そのお城と奈良の薬師寺があるんでありますが、その薬師寺と比べましてもですね、いかに大きいかということがお分かり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탑의 기단과 기록을 토대로 9층 탑을 복원해 보았다. 이것이 당시 일본의 국력이 총동원됐던 거대한 규모의 백제 대사다. 백제 대사의 동쪽에는 서명왕이 거처하던 백제궁도 있었다. 또한 서명왕이 죽은 뒤 그의 빈전은 백제 대변이라 불렀다. 도대체 왜 왕실과 국가의 중요 건물에 백제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先進地の名前を付けた。現在でもですね、いろんな店屋にはですね、その主人の好きな国の名前がついたいろんな喫茶店やら食堂やらレストランがあります。と同じようにですね、この頃の天皇家にとりましては、百済というものは大変いい響きであって、そしてですね。 それは文化の大変豊かな国であるという輝く国であるというふうに見えたんでしょう。 일본 학자들은 선진국 백제를 모방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한다. 과연 그런 이유였을까? 서명왕의 계보를 추적하던 중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신찬 성시록, 고대 일본의 황족과 귀족들 중 주요 성씨의 계보를 적어놓은 책이다. 이 책은 대원 진인의 출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달손 백제왕이라고 적고 있다. 민달은 비타치 왕, 즉 서명왕의 할아버지다. 홍윤기 교수는 민달왕의 손자가 백제왕이라면 자연 민달왕은 백제계라고 주장한다. 대원진이라는 사람의 출신은 민달왕의 손자인 백제왕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달왕이 백제왕족이다. 손자가 백제왕족이면 할아버지도 백제왕족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다른 외국 사람일 수는 없죠. 이와 같은 것은 일본 왕실이 고대 왕실이 백제 계열의 왕가였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그러한 그 문헌사학적 근거입니다. 백강구 전쟁 파병 준비를 담당했던 천지왕의 선대 할아버지인 민달왕. 그는 과연 백제계였을까? 일본 왕가의 계보를 추적하던 중 와카야마에 귀중한 단서가 있음을 알아냈다. 민달왕의 할아버지 게이타이, 즉 개체왕을 모신 스다 하치만 신사. 이 신사에는 개체왕의 계보를 확실히 설명해줄 유물이 있다.
특별히 스타치만 신사의 허가를 얻어 이 유물을 꺼내보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는 유물이다. 인물 화상경,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다. 거울 뒷면에 9명의 왕족들 모습이 새겨져 있고 가장자리에는 명문이 있는데 바로 거울의 제작 경위를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503년) 남제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마께서 아우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 거울을 만들었다. 곧 이 거울의 주인공은 남제왕이고 거울을 만들어 선물한 이는 남제왕의 형 사마라는 것이다. 인물 화상경에 적힌 이 남제왕은 누구일까? 남제는 일본어로 오호도 혹은 남대적이라고도 쓰인다. 이 오호도는 개체왕의 또 다른 일본식 이름이기도 하다. 남제왕은 곧 개체왕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체왕을 아우라 부른 사마는 누구일까? 6세기 초 백제를 다스렸던 무령왕의 무덤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다. 1971년 발굴 당시 여러 유물들 중에 무덤의 주인공을 알리는 석판 2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 지석엔 이런 대목이 있다. 백제 사마왕은 523년 돌아가셨다. 사마왕. 당시 화려했던 백제 문화를 이끌었던 무령왕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이 사마였다. 백제 무령왕의 이름 사마, 그리고 인물 화상경에 적힌 사마, 결국 거울을 선물한 개체왕의 형님은 무령왕이었다. 김현구 교수는 여러 기록 검토 결과 개체왕으로 시작된 일본 왕가는 백제계였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일본 그 황실이 지금까지 만세일기라고 얘기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3번 교체가 됐고 그 개체천왕 때의 일본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천왕가는 그 개체천왕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체천왕 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고 하는 면에서도 저는 이것이 그 문혜왕의 동생일 가능성이 크다. 개체왕의 손자가 민달왕, 민달왕의 손자가 백제대사를 지은 서명왕이다. 백강구 전쟁에 나선 천지왕은 곧 개체왕의 5대 손인 것이다. 백제계 왕통을 이어받은 천지왕, 그가 위기에 처한 백제를 위해 파병에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663년 8월 모든 준비를 마친 왜군은 1,000척의 배에 27,000명의 군사를 싣고 백강에 도착했다. 당나라 전선은 170척. 그러나 각 지역의 지원군으로 편성된 왜군은 정예부대인 당나라 군대를 당해낼 수 없다. 서해안의 조리와 바람의 평강도 왜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백제와 왜연합군은 4번의 전투에서 4번 모두 패하고 말았다. 불에 탄 전선만 400척, 대참패였다. 이로써 백제는 완전히 멸망했다. 백제의 부흥을 위해 서화를 걸었던 일본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일본에 건너가 있던 백제계 사람들이 백강구 전쟁에 뛰어든 것은 마치 1948년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든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여왕도 천지왕도 파병에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필사의 노력으로 전쟁 준비를 마친 제명여왕이 출전을 앞두고 지었다는 노래 한 수가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니키타스에서 배 타려고 달이 뜨기를 기다린다. 마침 둥그런 달이 떠서 물때도 딱 알맞구나. 자, 지금 저 나가자.
백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백강구 전쟁. 그래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참전하지만 결국 백강구 전쟁의 승자는 나당연합군이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663년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벌어졌던 국제해전 백강구 전쟁은 일본과 백제가 어떤 관계였는지 고대 한일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